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민경호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자택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11시쯤 끝났습니다. 오늘 특검의 수사 방향은 인사전횡 의혹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문체부 차관에게 고위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에서부터 입건됐습니다.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문체부 예술정책국도 포함돼 있어 이 특검이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문체부 관계자들과 김 전 실장을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고, 오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특검팀은 오늘 홍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출석한 홍 전 본부장은 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다만 문영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지시받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배임, 쉽게 말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 회사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수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됨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찬성표를 행사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오늘 문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과 이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220억 원대 승마훈련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일치해 이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검의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SBS 민경호입니다. 네, 오늘 특검의 수사 상황을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의 민경호 기자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3시 뉴스 브리핑팀의 임광기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 상당히 늦어도 늦었어요. 검찰이 안 했던 부분인데. 예,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특검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일단 김기춘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그다음에 업무방해, 강요 이런 죄명들이 있고요. 범죄 사실들은 이런 겁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의혹이긴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 전에 언론 보도도 유직용 전 문체부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김 실장이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김희번 작년 2014년 10월입니다.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범의 혐의로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부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렇죠. 저 얘기죠? 예,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지금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기춘 전 실장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겁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검찰총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법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늦게 압수수색 한다고 성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거기다 또 법사위원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랜드슬램이라고 해도 정도로 아주 그래서 법꾸라지다 이렇게 해서 법률을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 하는 이렇게 비아냥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피의자에게 대해 조사자에 대한 상당한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정황이 있을 때 이게 수색영장이 나오거든요. 김기춘 실장 역시 전 실장 역시 상당히 어떤 혐의에 대해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텐데 또 압수수색이 또 한편으로는 수사 기관이 수사 대상자에게 지금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하는 상당히 일종의 선전포고 형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사가 개시가 된다 하는 일종 기선제압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하면은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의 뇌리 속에는 지난 청문회에서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 물론 마지막에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당시 검증위원장 뭐 이런 자리 맡으면서 그 현장에서 그 청문회를 지켜보는 모습 나오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다. 이 얘기는 뒤늦게 시인했는데 오늘 언론 보도에 또 나왔어요. 아무리 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몰랐을 리가 없다. 그 박헌영 과장이죠. K스포츠 재단에서 일했던 박헌영 과장이 이제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최순실 씨는 김기춘을 늙은 너구리라며 경계를 했다. 주변 사람에게 김기춘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땐 김기춘을 이용하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기춘은 최 씨 존재에 대해서 나름 눈치를 챘었던 것 같고 최 씨가 시키는 일인 줄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들어줬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박 과장은 뭐라고 덧붙였냐면 최순실 씨하고 김기춘 씨하고 서로 직접 연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김기춘 씨도 최순실 씨를 조금 부담스러워했고 최순실 씨도 김기춘 씨를 서로 부담스러워했으니 서로 본인의 영역들을 구축하면서 상대방을 약간 의식하는 그런 일종의 라이벌 관계가 아니겠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도 최순실 씨의 존재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박헌영 과장이 오늘 아침에 이런 인터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특검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뭐 소환한 적이 없죠. 아마 압수수색 했으니까 곧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서 조사받는 모습도 조만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오늘 새로 알려진 거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할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김기춘 실장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윤선 현 문화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자들이 이 두 사람한테 동시에 들어간 것은 공통된 혐의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공통된 혐의, 지금 이규철 특검 대변인의 말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두 사람의 공통된 혐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작성된,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000명의 문학계 인사들의 명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명단들은 현 정부의 비협조적인 문학계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겠다 이런 건데 이때 당시에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장관이 당시에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그리고 역시 김기춘 실장 역시 당시에 비서실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주도가 돼서 이 10,000여 명에 이르는 문학계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혐의를 잡고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광 기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 기억에 조윤선 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국정감사와 청문회 자리에서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속칭 그 블랙리스트 청와대 10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이 혹시 있는가요?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문화계의 네트워크, 소위 영화계의 그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성과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게 과연 존재했는지 실제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과 만나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위위원들이 일단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최순실 씨를 직접 대면해서 신문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안의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인터폴 국제경찰이죠.
적색 수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적색 수배가 뭡니까? 예, 국제사법공조에 따른 협조 요청인데요. 이 수배가 내려지면 180개 인터폴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원국들에게 동시에 수배가 되고 피의자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제 수배에는 이제 청색, 녹색, 적색 등 8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수배가 되면은 피의자가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려고 하려고 그러면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체포가 되고 수배국에 강제로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적색은 가장 강한 수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사범들, 그러니까 마약이라든가 강력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정유라 씨가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적색 수배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체포영장도 청구해서 이 체포영장도 독일로 보내는 거예요? 뭐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는 여권 무효 조치가 외교부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일 검찰이 그 우리나라 체포영장 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서 집행을 해오든지 그게 아니면 독일과의 어떤 사법공조를 통해서 어떤 체포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체포영장들을 독일로 보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 협조를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구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은 곧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독일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금품수수 의혹 관련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박연차 게이트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당시 박연차 회장의 입을 검찰이 열었던 것도 박연차 회장의 딸에 대한 사법 처리를 압박하면서 박연차 회장이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데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렇게 적색 수배 요청하겠다, 체포영장 발부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결국은 최순실 씨 입을 열기 위한 특검의 전략이겠죠?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정유라 씨의 혐의 자체가 다른 이 게이트에 관련된 사람에 비해서 혐의 자체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SNS에 올린 글 때문에 국민 감정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정유라 씨에 대해 신병을 검찰이 확보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어떤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결국으로 그것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최순실 씨가 입을 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어제 실제로 특검에서도 브리핑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순실 씨는 여전히 진술의 변화가 없으나 정유라에 대한 상황은 우리가 얘기해줘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했는데 그것이 아마 정유라 씨의 신병 문제를 통해서 특검이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관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 독일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최순실 씨가 들어올 때도요. 딸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40살에 난 이 정유라라는 딸에 대한 애착이 어느 어머니가 딸에 대한 애착이 없겠습니까마는 특히 최순실 씨는 정유라에 대한 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딸에 대한 것을 건드리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은 상당히 그거에 대한 압박이 강할 거고요. 또 특검팀의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적색 수배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은 여권 무효화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가 완성이 되는 대로 적색 수배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뭐 재산이 많다 이런 보도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김영재 성형외과 찾아가서 이런저런 시술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시술 받고 나면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돈을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다 요즘은 신용카드 많이 쓰니까 카드로 내야 하는데 이 수천만 원을 전부 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잘 알려진 대로 김영재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2년 10개월, 약 3개월 동안에 136차례나 받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를 갔다는 건데 그 병원에서 결제한 현금 결제 내역서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입수를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2013년 10월부터 14년, 15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네요. 화면에 나온 예. 그 현금 영수증 지금 결제죠. 1,0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총 3년간 3차례에 걸쳐서 7,900만 원입니다.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4천만 원, 1,800만 원, 2,100만 원. 특히 13년에 4천만 원은
한꺼번에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도무지 성형수술 비용으로 한 차례 4천만 원이나 결제했다는 걸 깜짝 놀라는 이런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놀란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금을 1,000원짜리로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10,000원짜리도 아닐 것 같고 저때 5만 원짜리가 있었겠죠. 2013년이면 그렇죠. 5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5만 원짜리가 한 어느 정도 돼야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우리 김 변호사는 조금 5만 원짜리가 이제 100장 이제 한 다발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요 정도 두께 되는 한 다발, 종이로 묶어 있는 한 다발이 이제 5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 4천만 원이면 그것이 한 8개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1cm 정도 되는 두께가 한 8개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웬만한 핸드백에 한 8뭉치를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이 만약에 현금이라든지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핸드백에 4천만 원 넣고 가서 한꺼번에 병원 가서 탈탈탈 털어놓고 4천만 원 정도 지급하는 일들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저희가 사실은 뭐 남의 얘기하듯이 4천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4천만 원 하면은 보통 평범한 월급장에도 1년 연봉입니다. 네. 더군다나 세금 떼고 나서 4천만 원 받기도 사실 그 받는 월급쟁이들도 이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많은 돈을 현금으로 갖고 가서 턱턱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근데 실제로 최순실 씨가 이렇게 김영재 성형외과 찾아가서 시술 받으면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130차례 넘게 미용 목적의 진료를 받았고 또 그때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런 진술이 국정조사 특유의 김영재 성형외과 현장 조사에서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현금 갑니까? 카드로 합니까? 현금으로 하시면 돼요. 카드로 안 해요? 카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카드를 한 번도 안 썼어요? 한 번도 안 쓰셨고 전부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쓰셨어요. 카드를 썼으면 카드의 이름하고 그래, 다를 네, 거라고 그 저희도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예, 현금으로 뭐 결제했다. 이거는 저희가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그 영수증에 좀 여러분께서는 아마 못 보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4천만 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받았다는 시술이 패키지 미용 시술이라고 합니다. 패키지 미용 시술. 뭐 저는 미용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또 패키지는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도록 서울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와 전화 통화로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술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뭐 태반 주사, 뭐 무슨 주사요법 있잖아. 그거 하고 뭐 레이저도 조금 하고 PRP도 조금 하고 그냥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국 같은 데 가면 뭐 몇 천만 원 넣어놓고 자기가 개 타먹듯이 한 번 올 때마다 빼먹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 병원들이 되게 이제 수술보다는 우리 업계에서 약장사라 그래요. 약장사 편안하게 잠 재워주고 내가 알고 있기엔 거기에 뭐 재벌그룹 회장님 부인들이라든지 그 정치인들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는 한 6천? 카드로 했을 때 6천? 근데 그냥 현찰로 하면 4천인데 뭐 6천이 카드로 6천 했든 현찰로 4천 했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병원 입장에서는 엄청 남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뭐 태반 주사나 아무리 비싼 뭐 그런 걸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해주더라도 제가 보기엔 단가 1회 100만 원 넘을 수가 없거든요. 최고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얼마 안 해요. 예. 제 생각에는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냥 현금으로 그렇게 한 거고 여러 번 받는 거 아니면 또 여러 명 거를 한 번에 본인이 결제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 자기 딸이나 아니면 뭐 친척이나 뭐 그런 사람들 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랬으면은. 이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요. 그 최순실 씨가 냈다는 돈이 뭐 일회 비용은 아니고 여러 차례 비용 또 혹은 가족. 그럼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그 대통령 되기 전에 혹시 받았던 비용까지 뭐 대신 내주고 이랬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누군지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한꺼번에 수술을 4천만 원어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저기에서 그런데 4천만 원이라는 게 여러 차례를 특히 이게
계산을 보면은 거의 연말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계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태반 같습니다. 주사가 한 번에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저게 네. 뭐 일회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현금으로 냈던 거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 측에서는 현금 손님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은 카드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수료도 내야 될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뭐 6천만 원 아까 전화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현찰로 내면은 4천만 원까지 깎아줄 정도로 이렇게 현금을 좋아하는 것이 성형외과의 또 본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신분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최보정으로 하고 또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현금 영수증까지 받지 않을 정도면은 상당히 자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흔적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전에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아주 유명한 코너 중에 하나가 무슨 합창단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지휘하던 컬투의 그 누구죠? 정찬우 씨가 요즘 걸크러쉬로 많이 뜨고 있는 김숙 씨한테 4천만 땡겨줘 이런 대사를 매주 반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 사실 알았으면은 최순실 씨한테 4천만 땡겨달라고 했으면 쉽게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순실 씨가 현금이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이미 현금 결제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데 개인 사생활 집에서도 뭐 현금 많은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오늘 그 최순실 씨와 전직 가사도우미가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를 해서 그 이제 보도가 된 부분인데요. 이게 두루마리 휴지 댁에서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다 쓰고 나면 가운데 심이 남습니다. 거기에 현금을 똘똘똘 말아서 심에다 끼워 넣어서 집에서 보관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예. 화장지 새 거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돈을 끼워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쓴 거 안에다가 그 심만 남겨놓고 끼워 놓는다는 거예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밝혀진 건 없는데 이게 다 쓴 휴지든지 간에 아니면 쓰기 전 휴지든지 간에 어쨌든 그 심 안에다가 현금을 보관했다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 쓴 심 아닐까 싶은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보관하기 은닉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께 1cm고 직사각형은 크지 않습니까? 그거를 쌓아놔야 되는데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요. 영화 보시면 이제 그 외국에서 마약상들이 그 달러들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고무줄을 네. 감지 않습니까? 뭐 영화 신세계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5만 원짜리 말아가지고 휴지심에다 이렇게 넣는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처럼 제가 어디서 전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쫙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집에 은닉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빼 쓴다는 건데 한 번은 그 최순실 씨 집에서 그 화장실 심이 하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의심받았던 사람이 정유란 씨의 그 전 남편이죠. 신주평 씨하고 가사도우미 한 사람이 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온갖 난리 끝에 결국 그것을 이제 다른 가사도우미가 찾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주평 씨와 의심을 받았던 가사도우미에게 최 씨는 절대로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 또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랬던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사 보면서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 돈을 보관하는 그 수법과 기법은 되게 검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거기다 숨겨놨다기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집에서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같은 거 이렇게 함에다 이렇게 그냥 모아놓지 않습니까? 책상 위에 같은 데 보면은 필요할 때 쓰려고. 그 정도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최순실 씨네 가족들에게는 그 정도 해가지고 그냥 평소에 넣어놨다가 빼서 쓰고 그러려고 그냥 놔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었어요. 최순실 씨 지금 재산 내역 뭐 이런저런 보도가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일각에서는 뭐 독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뭐 10조가 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 일가의 국내 재산은 3천억 원이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재산이 8천억 원에서 유럽 전체의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해놓은 돈이 10조 원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부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10조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컨대 엄청난 돈이거든요. 10조 원이라면 개인이 10조 원이라면 우리나라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다음으로 돈이 많다라고 할 정도인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드러나 있는 국내 재산, 최순실 씨 가족들 말고요. 최순실 씨의 국내 재산만 보면은 서울 신사동의 빌딩이 150억 원짜리, 그리고 강원도 평창의 땅이 10개 필지에 7억 원에서 약 10억 원, 그리고 독일 슈미텐 호텔이 주택이 20억 원이고요. 2002년부터 15년까지 토지 건물 매각 금액이 약 16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347억 원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드러난 것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가 될지 현재로서는 추정이 어려운 거죠. 독일에서 검찰이 수사 착수한다고 하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독일에서 최순실 씨가 한국에서 재산 규모 24위의 대기업 회장이다 뭐 이렇게 소개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니겠죠? 아직 뭐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뉴스가 또 주말 내내 뜨겁게 달궜는데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 교민이 그 운영하는 미용실에 와서 이제 그 가끔 머리를 했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재벌 순위 24위의 재벌 알려져 있다는 것이고 마사회와 후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승마 훈련센터를 짓기 위해서 온 재벌 회장의 사모님이다 뭐 이런 어떤 소문이 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독일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화려한 생활을 하고 다녔다는 건데 아직 그 24위라는 부분 또 앞서 언급이 됐던 그 독일에 있었던 해외 은닉 자산 8천억 또는 10조 얘기도 있고요. 참 그 페이퍼 컴퍼니 500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네, 뭐 독일에서 최순실 씨가 다녔다는 미용실의 원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돈이 많은 최순실 씨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직접 최순실 씨를 대면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가서 지금 이 시각 현재 구치소 안으로 일부 의원들이 들어가서 최순실 씨와 신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은요. 구치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구치소 밖에서 지금 장재원 의원 원래 이 시간에 지금 나오기로 했었는데 저것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장재원, 황영철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서울구치소 관계자들과 함께 최순실을 구치소 안에서 직접 신문하기 위해서 현재 구치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그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1시간 20분째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 교정 직원들이 서 있는 저 문 뒤로 최순실 씨가 와 있는데 지금 이 서울구치소 소장과 법무부 차관이 못 만나게 해서 지금 못 만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씩 하시죠, 여기 의원님. 아, 저쪽부터, 네? 저쪽부터. 네. 순서대로 인터뷰하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국회의원들은 휴대폰 갖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한 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여기 이분들이 끝까지 막아서 카메라도 잠깐 들어서 여기 스케치만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국회의원들 카메라 여야 간에 하나씩 있다. 그것도 다 양보하고 위원장 한 분만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1시간 2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카메라 내놓고 그리고 ENG 카메라 스케치하는 거 못하게 그거를 양보하면은 최순실을 데리고 나오겠대요. 그게 최순실의 조건입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9명이 들어와서 지금 최순실 조건 맞춰가지고 여기서 양보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마 황교안 대행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대행까지 다 같이 합의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소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장이 지금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최순실 만나러 청문회 안 나와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휴대폰 다 놓고 왔는데 지금 처음에 나왔던 의원이 박영선 민주당 의원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현재 상황이 구치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 화면에 조금 전에 그 화면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박영선 의원이 있는 곳 안에 사무실에 구치소 관계자들이 와 있고 그 뒤에 최순실 씨가 와 있는데 지금 서울구치소장하고 법무부 차관 김현웅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지금 장관 대행인데 법무부 차관이 못 만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박영선 의원이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설명을 한 건데 이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못 만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감방 청문회라는 건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의원들 측은 현장을 중계할 수 있는 카메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저 구치소 측은 이 구치소 안에는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장 중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대치 중이고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지금 카메라로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원래 구치소라는 곳은 우리가 면회를 가더라도 모든 휴대폰을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김성태 위원장 것만 가져가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우리가 휴대폰이자 카메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성태 특조위원장의 휴대폰으로 지금 박영선 의원이 페북을 통해서 지금 영상을 전송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발끈한 거는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조건 받아들여서도 우리가 최순실 대면 조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될 청문회가 최순실 요구 조건 다 들어주는 청문회냐, 그러면서 또 하나 의원들이 화가 난 게 이경재 변호사가 그 근거를 제시한 거 있잖아요. 변호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의 접견을 일체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 예. 이것도 좀 의원들을 자극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입법권과 사법권의 충돌 또는 뭐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이라고 볼 여지도 좀 있는 게,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입법권을 입각해가지고 국정조사 해야 되니까 실질적인 국정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라도 청문회가 아니라도 그 최순실 씨를 조사하고 대면하고 그거를 보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경재 변호사 얘기는 저건 뭐냐면 법원에서 변호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접견을 못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특별 면회 형태로 와서 최순실을 만나게 되면 그 법원의 결정, 즉 사법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냐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치소 쓰기 얘기 뭐냐면 앞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 변호사들도 변호인 접견, 그 피고인 접견하러 갈 때, 피의자 접견하러 갈 때 절대 휴대폰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구치소 교정의 원칙인 것인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지금 최순실 씨 만나러 가는 건 최순실 씨가 청문회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 면회 형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교정시설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형식상 카메라는 못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야 실질적으로 이거는 형식은 특별 면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조사 일환이니까 다른 국정조사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공개는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그래서 있는 지금 화면을 보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과 황영철 의원의 표정이 상당히 격앙돼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접견 금지 이런 결정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아니 국회가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국회가 너무 무력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오기 직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법무부가 접견 금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조특위에서의 면담은 최 씨 본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면담이기 때문에 법원의 접견 금지 결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고 접견 금지 결정을 받은 수용자도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접견 금지라고 주장하는 이경재 변호사의 말은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그런 해석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못 만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로 불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와달라고 몇 차례나 출석 요구서 보냈는데도 안 나오고 동행 명령장 발부했는데도 무시하고 가중처벌 받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치소 가서 직접 만날게 구치소에서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 갔는데도 최순실 씨가 만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의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세시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 19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